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도 집값은 안정될 일 없다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요즘 인터뷰하자는 매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제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죠? 어쨌든 시장의 온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줄 사람은 없는데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만 있는 시장이에요. 새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지켜져야 하는 제도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문정부 들어서 16.4% 올리고 10.9% 올리고 파격적인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은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간 쌀국수집을 부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초기 매출이 한 4,500 이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재료비 1,000만 원 나가고 인건비 1,200만 원 나가고 임대료 1,000만 원 나가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쏠쏠히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장사가 그렇죠.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계속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도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한 달에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100만 원 남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저야 장사를 주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장사를 접었는데 이게 생업이신 분들은 계속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던 게 코로나 이전의 일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유예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이 작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수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 8만 건이 넘었는데 올해 이 기록을 또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인건비 상승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만큼 올해 상반기 건수가 이미 채워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생업이죠. 이거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빈자리는 또 새로운 자영업자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며 사는 사람들 부류 전문직 일부 빼고는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데 또 상당수가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고 버텨내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이미 올랐고 임대료 부담도 여전하고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를 또 기록을 했죠. 10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수요 증가로 오른 영향이 크죠. 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후행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죠. 계란값, 라면값 이런 거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죠. 이제 우유, 빵, 치즈, 전기료 다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올해 초에 2만 원대였던 식용유 값이 이달에는 4만 원 후반대까지 뛰는 등 원가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지금 손해보고 장사할 판이라고 자영업자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죠. 자영업이 생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남는 게 아예 없으니까 고용원 없이 나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이번에 올라가는데 연료 단가를 맞추려면 지금 오르는 것보다 수차례 더 올려야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3원 올렸는데 실제로 연료비 올라간 걸 감안하면 10원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생활의 필수적인 요금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연간 2%인데 지금 5개월째 연속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쉽게 금리 못 올릴 거라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게 멈췄고 다시 생산을 가동해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 사태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나라들은 유동성 축소 조치를 조금씩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주요 선진국들이 유동성 축소에 나서고 달러나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또 한 번의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러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 올려도 가계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요. 명분 쌓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닥칠 심각한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상승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앞서 자영업자 얘기를 했는데 자영업자의 빚이 곧 가계의 빚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더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대출의 규모가 한계를 넘어섰고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의 고삐도 강하게 죄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더 그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올 초에 목표했던 게 5, 6%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증가 추세로 가면 7, 8%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중단 사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목표치 내로 들어오게 하려면 남아있는 한도가 겨우 17조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출의 혹한기가 왔어요. 노면 그 가이드라인 넘어서서 계속 대출해주다가 걸렸죠. 그래서 대출 중단했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도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주담대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했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문턱을 높였는데 이제 대환대출도 한시적으로 막힙니다. 전세대출 금액도 줄이죠. 여기에 집단대출도 줄이고 있습니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 지금 집값 오른다고 일단 분양받으면 대출로 다 메꿀 수 있다고 이러한 판단으로 집 분양받은 사람들 많은데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조치죠. 지금까지 취급한 거는 입주 시점의 시세나 감정가액으로 해서 대출의 한도를 정했는데 이제 분양가까지 포함시켜서 그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수억 원씩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건데 그들 돈 구할 길이 없어요. 분양받지 말라고 한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5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시세 10억이어서 잔금까지 전부 다 대출받아서 메꿨다고 이런 댓글 달면서 비난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까지가 끝입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7억에 분양받은 게 입주 때 14억이 됐다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종전 기준으로 하면 14억 시세 대비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을 6억 가까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한도가 분양가 대비해서로 결정이 되니까 절반 가까이로 줄어듭니다. 당장 이 돈을 구할 길이 없죠. 대출이 다 잠겼고 그나마 납부했던 것도 대출로 충당했던 사람들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동안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던 분들, 돈 많은 사람 많고 소득도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 없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대출을 더 줄이는 상황이 되죠. 올해 목표가 5, 6%였는데 내년에는 4%로 대출을 더 줄여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게 집을 사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가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게가 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문정부 출범 당시에 서울의 60% 넘게가 6억 이하의 아파트였는데 지금 현재는 10% 정도밖에 그 수가 안 남아 있어요. 4년 만에 6억 이하 아파트의 9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6억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지금은 6억이 남의 집 A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돈 실제로 정말 큰 돈입니다. 6억 이하의 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6억이라고 말해서 6억에 산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낫다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낫다고 하죠. 집값 떨어질 일 없다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미하고 전셋값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매매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 안정될 이유가 없다고 하죠.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이 거의 없고 현재의 흐름을 바꿀 변수가 없다고 유명한 분들이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돼서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 집에 그냥 살고 있고 일부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시장인데 그것도 엄청난 대출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으면 금융 불균형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들, 분양받은 사람들 모두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메꿔줬던 거지 능력을 갖춰서 샀던 게 아닙니다. 지금 무주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분양받은 금액이 훨씬 싼데 그 금액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2배 올랐다는 호가에 무주택자가 과연 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는 시죠? 이육사님의 절정이라는 시인데 매운 계절에 채찍에 쫓겨서 마침내 칼날 위에 선 것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인데 광기에 사로잡혔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절정의 시에 마지막 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